골든크로스가 뜨면 사고, 데드크로스가 뜨면 팔아라.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차트책 첫 장에 나오고 증권사 앱에도 친절하게 표시해주는 가장 유명한 규칙이죠. 그런데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해본 사람은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호가 떠서 샀더니 거기가 단기 고점이고, 신호가 떠서 팔았더니 거기가 바닥이었던 일이 반복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표가 엉터리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훨씬 단순하고 알고 나면 허탈할 정도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원래 늦게 도착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이 왜 구조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는지, 그 늦음을 알고도 쓰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조지표를 어떻게 곁들여야 헛돈을 쓰지 않는지까지 하나씩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정해진 기간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내서 이어붙인 선입니다. 21선이라면 최근 20거래일 종가의 평균, 61선이라면 최근 60거래일 종가의 평균이죠. 개념 자체는 이게 전부입니다. 조금 더 와닿게 비유하자면 체중계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재는 몸무게는 어제 뭘 먹었느냐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한 달 평균을 내면 내가 찌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동평균선이 딱 그 역할을 합니다. 하루하루의 소음을 걷어내고 흐름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볼 때 우리가 얻는 정보는 가격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이 쓰이는 기간이 5일, 20일, 60일, 120일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주말을 빼고 일주일에 5번 열리니까 5일선은 한 주, 21선은 한 달, 61선은 한 분기, 121선은 반년의 평균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선들은 서로 다른 시간 단위로 같은 종목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짧은 선은 최근 분위기를, 긴 선은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창문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가 진짜 정보입니다. 짧은 선이 긴 선보다 위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최근이 과거보다 좋다는 뜻이고, 반대로 짧은 선이 아래에 깔려 있으면 최근이 과거보다 나쁘다는 뜻입니다. 선 하나의 위치보다 이 배열과 기울기가 훨씬 중요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늦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답은 정의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평균은 지나간 데이터로 계산하거든요. 오늘의 21선에는 어제도, 지난주도, 3주 전 가격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가격이 아무리 튀어도 평균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결함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소음을 걸러내려면 반드시 반응이 둔해져야 하니까요. 세상에 빠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평균은 없습니다. 골든크로스가 왜 늦는지도 여기서 나옵니다. 짧은 선이 긴 선을 아래에서 위로 뚫으려면 최근 20일의 평균이 최근 60일의 평균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상당 기간 꾸준히 올랐어야 한다는 뜻이죠. 숫자로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60일 평균을 끌어올리려면 새로 들어오는 가격이 빠져나가는 옛날 가격보다 계속 높아야 하는데, 그런 날이 몇 주쯤 쌓여야 비로소 두 선이 교차합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화면에 뜨는 순간에는 이미 저점에서 한참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호를 보고 산다는 건 옳은 걸 확인하고 산다는 뜻인 겁니다. 데드크로스도 정확히 대칭입니다. 신호가 떴다는 건 이미 상당히 빠졌다는 뜻이지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고 파는 사람은 자주 바닥에서 팔게 되죠. 여기서 관점을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골든크로스는 앞날을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추세가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도장입니다. 예언으로 쓰면 늦지만 확인으로 쓰면 늦은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신호를 예측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통과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이 종목이 지금 오르는 흐름에 올라타 있는지를 걸러내는 채 역할을 맡기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첫째로 추세를 확인하고, 둘째로 곧바로 사지 않고 기다리며, 셋째로 되돌림이 왔을 때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첫 단계인 추세 확인은 방금 말한 골든 크로스나 정배열로 합니다. 선들이 위에서부터 짧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고 긴 선의 기울기가 위를 향하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오르는 흐름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단계가 대부분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신호가 뜬 그 자리에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신호 직후는 시장에 관심이 몰려 단기적으로 과열되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돌림을 기다립니다. 오르던 가격이 잠시 숨을 고르며 내려오는 구간, 흔히 눌림목이라고 부르는 자리죠. 추세는 살아있는데 가격만 잠깐 물러난 상태를 노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 기다려야 할까요?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것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도구입니다. 직전 저점에서 고점까지의 상승분 가운데 얼마나 되돌렸는지를 비율로 표시해주는 선이죠. 가장 많이 보는 비율은 0.382, 0.5, 그리고 0.618입니다. 상승분의 약 38%, 절반 62%만큼 되돌아온 자리를 뜻하는데 이 세 구간에서 눌림이 멈추고 다시 오르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자주 관찰됩니다. 왜 하필 이 숫자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한 답은 많은 사람이 같은 숫자를 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트레이더와 기관이 같은 선을 그어두고 그 자리에서 비슷하게 반응하니까 실제로 그 자리에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이 구간들에 나눠서 접근합니다. 첫 구간에서 조금, 두 번째 구간에서 조금 더, 세 번째 구간에서 가장 많이 담는 시기죠. 아래로 갈수록 비중을 키우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 방식의 진짜 장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에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이미 산 물량이 이득이고, 내려오면 더 좋은 가격에 담을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마음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급하게 쫓아가는 매매와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평선에는 명백한 한계가 하나 있습니다. 방향은 알려주지만 그 방향에 얼마나 힘이 실려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한다는 점이죠. 같은 상승이라도 시장 전체가 달려드는 상승과 몇몇이 억지로 밀어올린 상승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보려면 성격이 다른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보조지표입니다. 보조지표를 쓸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지표를 섞어야 한다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 추세를 보는 지표, 힘과 속도를 보는 모멘텀 지표, 그리고 실제 참여를 보는 거래량 지표가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화면을 지표로 가득 채우고도 아무 정보를 못 얻습니다. 같은 성격의 지표 3개를 켜두는 건 같은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것과 같거든요. 대답이 3번 같다고 해서 그게 확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추세에서 하나, 모멘텀에서 하나, 거래량에서 하나. 이렇게 3종류만 있어도 웬만한 판단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멘텀 쪽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상대 강도 지수, 흔히 RSI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최근 오른 폭과 내린 폭을 비교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데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세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지표에도 아주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70을 넘으면 과열인이 팔고 30 아래면 과매도니 사라는 설명이죠. 이대로 하면 강한 상승장에서 계속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추세에서는 이 지표가 70 위에 몇 주씩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과열이라서 파는 사람은 상승의 대부분을 놓치고 과매도라서 사는 사람은 떨어지는 칼날을 계속 잡게 되죠. 그래서 더 쓸모있는 쓰임새는 따로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눌림목이 왔을 때 이 지표가 50 근처에서 버텨주는지를 보는 겁니다. 절반 수준에서 지지되면 추세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 아래로 무너지면 흐름이 꺾이는 신호로 읽습니다. 또 하나 유용한 신호가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점을 만들었는데 지표는 오히려 더 낮은 고점을 만드는 상황인데요.
겉으로는 더 올랐지만 속으로는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지표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줄여서 MACD가 있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정체는 단순합니다. 짧은 이평선과 긴 이평선의 차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를 쓸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평선의 사촌이라 이평선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가 많고 그만큼 늦는 성질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이평선을 이미 보고 있다면 굳이 겹쳐볼 이유는 크지 않죠. 반면 거래량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은 소수의 주문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거래량은 실제로 손이 바뀐 양이라 속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지표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래량을 눌림목에서 읽는 법이 특히 유용합니다. 상승할 때 거래가 크게 늘었다가 눌림목에서 거래가 조용히 줄어든다면 이건 파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뜻이라 건강한 조정으로 봅니다. 반대로 눌림목인데 거래량이 오히려 폭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이 서둘러 던지고 있다는 뜻이니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니라 추세가 꺾이는 중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변동성을 보고 싶다면 볼린저 밴드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동평균선 위아래로 변동성만큼의 띠를 둘러준 지표인데요. 띠가 좁아졌다는 건 시장이 조용해졌다는 뜻이고 그 뒤에는 큰 움직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가격이 위쪽 띠에 닿았으니 팔아야 한다는 해석인데요. 강한 상승에서는 가격이 위쪽 띠를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띠는 한계선이 아니라 지금이 평소보다 얼마나 격한지를 보여주는 자일 뿐입니다. 자, 이제 조합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 선으로 방향을 확인하고 되돌림 구간에서 상대 강도 지수가 절반 수준을 지켜주는지 보고 그때 거래량이 조용히 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세 가지가 같은 이야기를 할 때만 움직이는 겁니다. 방향은 위인데 힘이 빠지고 거래량이 이상하다면 아무리 신호가 예뻐 보여도 그냥 넘기는 거죠. 안 하는 것도 훌륭한 결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고드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표를 늘릴수록 과거 차트에서는 성적이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조건을 잘게 붙이면 지나간 구간은 얼마든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만든 조건이 과거에만 딱 맞는 옷이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달라지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흔히 과최적화라고 부르는 현상인데 지표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잘 빠지는 함정이죠. 그러니 지표 개수와 성과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를 아주 깊게 이해하는 편이 10개를 얕게 켜두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화면이 복잡해질수록 판단은 느려지고 손은 빨라지거든요. 시간 단위를 섞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 차트로 추세를 판단해 놓고 몇 분 단위 차트를 보며 초조해하면 애초에 세운 계획과 전혀 다른 매매를 하게 됩니다. 판단한 시간 단위에서 결과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는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거나 짧은 기간에 몇 배씩 튀는 종목에서는 평균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흐름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으니 흐름을 보는 도구가 소용없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겁니다. 진입은 계획의 시작일 뿐이고 계좌의 운명은 나가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두 개의 숫자를 먼저 적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면 내 판단이 틀린 거라고 인정할 가격, 그리고 여기까지 오르면 일부라도 챙기겠다는 가격이죠. 이 두 개가 없으면 그건 계획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많이 쓰이는 방식은 목표 지점에서 절반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본전 자리로 손절선을 올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도 이미 챙긴 수익이 남으니 마음이 훨씬 편해지죠. 그런데 여기서 꼭 바로잡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밤사이 큰 악재가 나오면 시장은 내 손절 가격을 건너뛰고 훨씬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전에 나오려던 계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손절선은 약속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손익비라는 개념이 힘을 발휘합니다. 잃을 수 있는 폭보다 벌 수 있는 폭이 2배쯤 되는 자리만 골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중 4번만 맞아도 전체 결과는 남을 수 있죠. 반대로 손익비를 무시하면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무너집니다. 9번 조금씩 벌고 한 번에 다 잃는 매매가 정확히 그 모습이거든요. 마치는 횟수보다 맞았을 때와 틀렸을 때의 크기 차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도 승률 100%는 없습니다. 오늘 설명한 방식도 실패하는 경우가 반드시 나옵니다. 실패를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실패해도 계좌가 버티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지표들이 왜 통하는 걸까요?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선을 보고 같은 자리에서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비법을 찾겠다는 접근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한 선은 나 혼자만 지키니까요. 아무도 그 자리에서 주문을 내지 않는데 가격이 반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도구를 보는데 왜 결과는 갈릴까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챙겨야 할 자리에서 욕심 때문에 챙기지 않고 인정해야 할 자리에서 미련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순간 계획은 종이 조각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기술적 분석은 야구 배트이고 마음가짐은 그걸 휘두르는 몸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트를 쥐어줘도 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헛스윙만 하게 되죠. 어쩌다 맞춰도 그 타격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동평균선은 예언이 아니라 확인 도구이고 확인한 뒤 되돌림을 기다렸다가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기본이며 보조 지표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최소한만 곁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나갈 계획과 손익비가 올라가야 합니다. 지표는 확률을 조금 높여주는 장치일 뿐 확실함을 주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차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화면이 조금 단순해지고 결정이 조금 느려지고 계좌가 조금 더 오래 버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히 큰 변화입니다.